중요한 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위로 도망가면 갑자기 꿈을 깨버리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 계속 불만 세력으로 남습니다. 불만 세력으로 나오면 뭔가 사회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좀 얘기 듣고 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무주택자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본인이 이제 무주택자인지 나구나. 모르고 살았구나. 아니 그동안 유주택자였는데 뭐 무주택자가 좀 이제 1년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 맞다 내가 무주택자지. 지금 전 인구가 아. 그래서 시중에 무슨 얘기가 도냐면 네.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나 뭐 투자란 건 아니지만 네. 부동산은 전 인구처럼 한 발 빠르게 해라. 어쨌든 전세 매물이 말라붙고 있다. 전세 품귀 현상이다. 뭐 제가 듣는 내용은 이래요. 해마다 전세가 품귀가 아니었던 해는 있었냐. 네. 근데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건가요? 전세 품귀 현상은 사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는 뭐 그럼 전세가 넘쳤냐. 뭐 넘친 적도 있죠. 있는데 넘쳤다 한들 뭐 가격이 크게 내려간 적이 있느냐. 전세가가 내려간 적은 22년, 23년 초밖에 없습니다. 최근 연도를 놓고 따지면. 그때는 부동산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폭락 분위기가 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는 뭐 아무튼 계속 전세라는 것은 품귀 현상이 있는 거고. 왜냐면 전세 물량이 아예 없어서 품귀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의 전세가 말라가고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은 집들의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집들의 상태가 좀 나빠진다. 이게 전세 품귀 현상이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세는 사실 매물이 많이 준 건 사실입니다. 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세법이나 뭐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전세 물건이 많이 줄었고 월세로 많이 좀 바뀐 경우도 있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늘었죠. 그리고 직접 우리가 지금 전월세 시장을 보면 월세 사시는 분들이 50%가 이미 넘었습니다. 한 50, 한 5, 6%가 월세고 예전엔 전세가 한 6대4 정도 됐거든요. 전세가 6, 월세가 4였는데 이제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전세 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세 품귀는 아마 제가 볼 때 27년 내년 되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83 부동산 세제 개편 자체가 거주에 더 방점을 찍었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인 제 의견은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매수할 때 갭 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실거주 2년 의무 기간이라는 거 뒀잖아요. 그러면 실거주를 안 할 거면 너 왜 그 집을 샀냐? 갭 투기 하지 말아라 했거든요. 저는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참 잘 봤어요. 거기까지는. 왜? 진짜 갭 투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갭 투기를 줄이면 집값이 폭등하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건 어느 정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건 좋아요. 그런데 기존에 자기 집에 살다가 한참 돼서 아이의 학교나 직장이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어디 좀 옮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비거주 1주택자들. 이분들 굉장히 숫자가 많아요. 이분들까지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대혼란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문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역시 전세 품귀 현상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전세 품귀가 벌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매매 가격 월세도 다 같이 들어 올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까 뭐 세제 개편안을 통해서 또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매매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라도 붙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세를 밀어버려요? 전세가 매매가 올려버려요? 누가 이기냐 이 게임이죠. 전세가는 올라가고 예. 일시적으로 매매가는 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 위주로 많이 오르지 못하는 시장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 중가 아파트,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2억, 13억 요 단계, 14억 단계 요 단계의 아파트들 가격은 좀 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울의 아파트 5억, 6억짜리도 있습니다. 7억, 8억짜리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의 가격이 10억대로 올라올 겁니다. 자, 왜냐? 전세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빚을 지나 저렇게 빚을 지나 똑같은데 이왕이면 내가 내 집 사자. 개념으로 돌아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고가 아파트에 있던 분들이 이제 세금 혜택을 못 보면서 팔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보유세가 많이 나오면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관리비 내고 살겠습니까? 특히 새 아파트의 경우는 더합니다. 이 새 아파트의 경우는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이 부자하냐? 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 재건축하기 전부터 이 아파트에 살던 분들은 아파트가 새 걸로 바뀌면서 가격은 뛰었을지 모르지만 돈은 여전히 없어요. 원주민들. 이분들은 이게 싫어합니다. 아파트 1층에 보통 밤에 야경 좋으라고 다 불 켜놨잖아요. 이 어르신들은 지나가면서 그거 다 끄고 다닙니다. 옛날에 절약하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불을 다 켜놓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1층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아, 에어컨은 1층에 왜 켜놓은 거야? 에어컨은 1층에다 굳이 사람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에어컨 나오시라 지금.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런 분들은 팔고, 네. 그럼 어디 뭐 이제 정부 정책안에 따라서 고향으로 가라. 고향 아니면 뭐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가라. 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뭐 살 줄 몰라서 그동안 안 갔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프라나 여러 가지 살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교류, 네트워크 관계나 인프라 관계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사는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갑자기 밀어 올려지죠. 15억대를 많이 건들겠네요. 10억에서 15억대는 무지하게 뛸 겁니다. 그리고 평수를 줄이더라도 가격에 맞춰서 그냥 집어 들어줘. 자, 평수 줄이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서울 주요 입지를 놓고 보거나 수도권의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요, 평수 24평이나 32평이나 가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평수를 줄여서 다운사이징을 한다?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개포동에 사시는 분이 35평을 팔고 25평으로 간다. 그러면 와, 갭 차이가 엄청나게 나니까 세금 내고 뭐 내고 다 해도 이거 충분히 살겠네.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지금. 그래서 세금 내고 나면 이 25평 아파트를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운사이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수의 공간의 다운사이징이 아니라 가격 다운사이징이 되려면 거주지를 완전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멀리. 자, 그러면 또 멀리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제일 가까운 데로. 서울 인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강남권의 고가 얘기를 한 거지, 우리가 다른 데 고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강남권에 있는 분들이 어디로 이사를 가느냐? 분당 가겠죠. 분당, 과천, 위례, 네. 강동구, 광진구. 그리고 이분들은 강남권에 있는 분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마포, 은평구는 죽어도 안 갑니다. 가본 적이 없으니까. 마포, 은평구 그러면 강남권에 있는 분들은 네. 아니 그 먼 데를 왜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북한하고 가까운 줄 알아요. 심지어 강남권에 오래 산 사람들 있죠. 네. 마포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이게 그런 사람들 뭘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해운대에서 살았을 때 해운대 사람들이 부산 서면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부산 서면 안 거기 왜 가요 멀게? 그러니까 머니까 갈 일이 없다 보니까 더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포는 중산급지라고 말하면 이게 어디서 중산급지냐면 은평구, 서대문구, 강북구, 일산 쪽에서 볼 때 중산급지예요. 강남에서 볼 때는 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이사를 안 가요. 선택의 범위도 아니다. 선택의 범위 자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용산구까지가 강남에서 볼 때는 마지노선이에요. 근데 다 비싸잖아요 거기들. 그러니까 여기를 안 가고 남쪽으로 분당 지역이나 이런 데로 가는데 수지 이런 데로 내려가는구나. 수지까지도 좀 먼 것 같고 동탄? 동탄은 더 멀게 느껴요. 멀죠, 더 멀죠. 거기는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지역이니까 노인분들이 거기서 일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격대 맞추려면 광교 수지까지 내려가. 광교 수지까지 내려가죠. 광교까지 내려가죠. 네, 왜냐면 신분당선이라는 또 신의적 안정선이 있으니까. 아, 그렇지. 전인구 대표님이 진짜 똑똑하시구나. 금방 알아듣네. 그래서 거기 있는 아파트의 값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오르면 가장 걱정이 뭐냐. 진짜 중산층 서민층이 걱정인 거예요. 대출 막아놨죠. 뭐 막아놨죠. 다 막아놨기 때문에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증가하니까 막아놓은 건데, 그러면 돈 있는 사람, 특히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이닉스 반도체 다니거나 삼성전자 반도체 다니는 직원들 아니면 내가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사요. 왜? 특히 부부가 거기 다니면 이건 뭐 로또야. 자기들이 돈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예요? 10억이요? 그럼 누가 11억, 12억 불러도 산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격대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동탄 아파트가 동탄역 부근에만 올라가다가 이젠 저 밑에 그 호수공원 있는 데까지 가격이 남동탄. 올라가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번 세제 개편이 서울 수도권의 중가 아파트들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다주택자 규제가 아니라면 지금 밀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헤비급 챔피언들이 살 빼가지고 지금 웰터로 내려버리니까 웰터는 당황스러운 거죠. 헤비급 애들이 내려와 버리니까 붙을 순 없잖아요. 그럼 나도 살을 빼서 더 내려가야 돼. 경량급 라이트급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내려가다 보면 심리적인 안정선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저기 GTX가 평택 지제까지 떨어지면 여기겠다. 평택에 아파트 사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평택에 한 5채 사놔야 되겠다. 그럼 투입군 되는 거죠, 이제. 투입군, 언제 갑자기 투입군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까지는 아마 안 내려갈 겁니다. 강남에 계신 분들,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따지면 평택까지는 안 근데 내려가요. 강남은 여기 내려오지만 내려오는 사람이 또 밀려나면 다시 그 사람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계속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미노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사실 한 6억, 7억 8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이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위로 도망가면 갑자기 꿈을 깨버리게 돼요. 맞아요. 그러면 결혼 안 하겠다. 계속 불만 세력으로 남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불만 세력으로 나오면 뭔가 사회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거예요. 그리고 가진 자들이 더 미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불균형적인 차원에서 사고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저희 회사 이름이 애덤 스미스입니다. 예. 북부론 이제 자본주의 아버지인데 제가 이제 고속터미널에 딱 내려서 반포를 딱 볼 때마다 낚시 좀 체험 읽어볼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그 생각이 들었죠? 말도 안 되게 막 100억이 가잖아요. 강남 아파트 100억 됐대라고 하는 순간 이게 맞나? 이 자본주의가 여기까지 가는 게 맞나? 이러면은 저도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죠. 야 이거 다 갈아엎자. 가라업자가 나오죠. 지금 가라업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심지어 고가 아파트 증세를 하지 않습니까? 증세를 하면 저분들은 그럼 어디로 이사 가지? 참 걱정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잘 됐네. 부자들이니까 그만큼 내.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직 아파트를 팔지 않았기 때문에 미실현된 이익이죠. 예. 그죠? 예. 전인구 대표가 10억 주고 샀는데 지금 30억, 40억이 됐어. 네. 그러면 이 갭 차이는 실현되지 않은 그냥 잔존 가치잖아요. 그쵸. 그 잔존 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게 재산세입니다. 맞습니까? 네.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너한테 이러이러한 가치의 부동산이 있으니 이런 가치에 대한 세금을 내가 종부세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다 과세를 한다고 치면 주식으로 놓고 따지면 예. 삼성전자 너 주식 갖고 있지? 예. 너 보니까 7만 원일 때 샀더라? 예. 너 지금 25만 원이야. 야, 갭 차이가 4배 이상 되잖아. 너 그러면 보유세 내. 라고 하면 주식시장 어떻게 될까? 박살나죠. 박살나죠. 순식간에 박살나죠.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될 겁니다. 단, 제가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특화돼 있어요. 이제 특화돼 가요. 어느 지역에 하면 부자들만 산다. 어느 지역에 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산다. 지금도 거의 그래가고 있었지만 더 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원정 범죄가 날라옵니다. 원정 범죄. 예전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렌지족 다 죽이러 올라왔다라고 했던 범죄 단체가 있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압구정동의 오렌지족들은 다 부자라서 다 미운 거야. 네, 지존파. 그런데 이제 그런 게 더 좀 염려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에 과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벗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과연 이게 어떤 것을 목표로 한 정상화인지 저 이재명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83 부동산 대책의 예측되는 결과가 뭡니까? 어떤 걸 예측하셔서 이런 법안을 계획해서 만들었습니까? 뭐라고 하실까요? 제가 볼 때는 세제 정상화라는 말을 계속 할 겁니다. 세제 정상화라는 단어는 너무나 아름다운 단어죠. 뭐든지 정상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아름답습니다. 우리들의 관계 정상화. 아름다워. 그리고 뭔가 억압이 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이름이 네이밍이 아름답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 정말 아름다운 말이죠. 소득이 주도되는 성장을 끌고 가겠다서 막 임금 자체가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던 거. 창조 경제. 뭔가 이름이 예뻐. 막 창조도 예쁘고 경제는 막 붙으니까 너무너무 예뻐. 이게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나중에 뭔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세제 개편안에 제가 솔직히 생각하는 건 그냥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로 서민 주거 안정의 목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야말로 공평한 세금으로 공정을 기하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공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아름다움은요, 다른 논리를 다 부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다 공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몰아붙일 수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저는 공정이라는 단어만 예리하게 갈면은 자본주의도 박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한테 잠깐만 그건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으면 공정에 반하는 저 반동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저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살아남을 사람들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세입자들 그러면 이제 머리를 좀 빨리 써야 되잖아요. 아직 뭔가 지금 시세가 움직이기 전에. 자, 집주인에게 먼저 전화를 거십시오. 저희 집 주인이시죠? 전인구 대표님이시죠? 전인구 대표님 어떻게 실거주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2년, 3년 더 있다 들어오실 것인가요? 물어봐야 돼. 왜냐면 전인구도 고민하고 있거든. 고민할 때 빨리 물어봐야 돼. 그래서, 저는 실거주 할 겁니다.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죠. 아마 거의 대다수가 실거주 할 겁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새가 뛴다 생각하면 10년 임대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런 걸 빨리 들어가야 되나 싶기도 해서요. 자, 10년 임대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우리 이거 오늘 공부 차원에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10년 임대 장기전세 맞죠? 20년 장기전세 참 좋은 제도입니다. 왜?
내가 현금이 많이 부족한 사람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것보다 내가 전세로 20년, 10년을 살게 해주면 그만큼의 내가 시간을 벌어서 뭔가 노동력을 통해서 저축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게 바로 그 제도입니다. 그죠? 그럼 난 그 제도 기간 안에서 좋은 집에 내가 계속 거주를 하면서 돈을 모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20년 전에 전 인구는 전세를 살지 않고 그 집을 샀어요.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샀어. 근데 표용호 나는 20년 장기 전세가 좋겠어. 얼마나 싸게 살아. 해가지고 그 집 장기 전세로 들어갔어. 20년이 지난 뒤에 전 인구가 살던 아파트는 가격이 10억이 뛰었어. 근데 표용호는 다시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려고 살려고 매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정도 돈이 없네? 그러면 여기서 자산 격차가 또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좋아요. 10년 전세, 20년 전세, 장기 임대 참 좋은 제도입니다. 맞죠? 그런데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저축을 통하든 뭘 통하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빨리 벗어나는 게 물가 상승분에 따른 자산 가치, 자산 변동에 대응할 수가 있고 시간 지났을 때 내 집이 있다는 거에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전세를 들어가서 사는 건 지금 어쩔 수 없는데 형편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 노력으로 이걸 벗어나는 시간을 단축해야 된다. 실예로 20억 장기 전세에 살던 사람들이 그럼 20년 동안 물가 상승분만큼 저축을 통해서 그 정도 부를 맞춰서 균형적으로 저축을 했느냐?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만 그렇게 뭔가 맞췄어요. 저축을 통하고 뭘 통해서. 나머지는 거의 써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제 말의 의미를 아마 기억하시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했던 얘기도 종합해보면 집을 사긴 사되 내 현실적으로 이제 가용할 수 있는 어쨌든 뭐 아주 초고층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내가 사야 될 현실적인 집들 가격이 올라갈 거라는 신호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지금 가용 가능한 범위에 이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빨리 사는 게 낫다는 얘기네요. 빨리 사는 게 좋죠. 그런데 지금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격투기 좋아하시니까 격투기로 예를 들게요. 좋아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예. 오른팔 뒤로 묶어놓고 처음에 게임을 하다가 얘 말 좀 듣네 하고 양팔 다 묶어놓고 지금 쌈박질이 붙은 거예요. 그럼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대출 다 막혀있죠. 요즘 뭐 다 따지잖아요.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있지 않는 이상 못 사요. 실거주를 해야 돼요. 갭투기 다 막혀있죠. 갭투기는 제가 볼 때 잘 막았어요. 아무튼 현금이 없으면 집을 못 산다.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온다. 그럼 지금 은행권에서 대출해줄 양이 이미 거의 다 소진됐어요. 올해. 그럼 내년 초가 돼야 그나마 빨리 가야 은행에서 대출해줄 겁니다. 내년 초도 늦으면 안 해줘요,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대출받은 사람들이 밀려있는데 몰리겠죠. 그러면 9월 달에 계약금 내서 잔금을 내년 1월에 치르는 걸로 해가지고 대출을 빨리 알아봐서 들어가야 되는 수밖에 없네요. 천재네. 9월, 10월에 네. 집을 빨리 매수 계약을 하고 네. 매수 계약하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될 게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내가 내년에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러면 저 이 집 사도 되죠? 은행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혹시라도 대출 리스크 계산해서 좀 여분 있는 집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낮아서. 지금 그랬던 사건들이 꽤 있죠. 예를 들어서 그 공급했던 아파트들 대출 잔금 막아가지고 잔금 못 치르다가 또 막 언론에서 얘기하니까 또 풀어줘가지고 겨우겨우 잔금 치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걸로 곤욕을 치러본 적이 있어가지고 겪어봤어요?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예.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출이 안 나온대요. 지금 그런 데가 많아요. 난리가 났죠. 대출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한 달 전에 바뀐 법 때문에 대출이 안 나버리니까 멘붕에 빠져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융통성이라고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도가 결국 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하겠다고 하는 젊은 층을 울리는 길이에요. 사실 지금 30세대, 20세대 신혼부부들 중에 대출이 나올 줄 알고 뭔가를 행동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대출이 안 나와서 이 모든 비용을 다 뜯기는 그런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막 눈물이 지금 바다를 이룹니다. 표용호 TV에 제보 오는 것만 해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뭔가 제도를 개편하려면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야, 이걸 이렇게 바꾸면 어떤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어떤 일이 생길까라는 것을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아이디어를 얘가 내면 하나 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정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이 여론들을 좀 듣거나 여러 가지 이게 나름대로 이 대안들을 좀 받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면 대통령하고 좀 친하다. 대통령하고 좀 친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계급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걸 다 반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돌릴 시간이 없는 거지. 근데 직위는 내가 높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저기 가서 얘기하려면 얘가 얘랑 친한데 얘가 얘기할 정도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난 얘 말을 들어야 될까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이 다른 게 국정농단이 아니에요. 시뮬레이션을 돌릴 충분한 시간과 의사결정, 합의가 필요하다. 그렇죠. 여기에 누군가의 개입이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했더니 막 지금 막 밖에 경찰서다 아니 잡아줬어요. 신고한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는겨? 사람 불러놓고. 제가 친합니다. 참.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좀 걱정스럽다. 아니, 우리 중산층, 서민층이 내 집 마련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뭔가 이렇게 꿈을 꿔서 막 나는 여기서 한 몇 년 살고 또 조금 노력해서 그래도 조금 입지가 더 좋은 내가 생활하기 더 편리한 이곳으로 이사 가는 게 꿈이야. 이런 생각을 왜 이렇게 다 막는지.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세금 매기는 걸 매기지 말아라고 말한 적도 없고 단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본 후에 누가 피해를 볼지를 정한 다음에 그리고 내놨으면 좋겠다.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부동산이든 이런 거 하나 건들면 요게 튀어오르고 요걸 누르면 요게 튀어올라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다. 라고 이제 정책 이반자분이 얘기했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피해보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전영우 대표님 저 때문에 괜히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해가지고 예. 걱정이 좀 되시겠습니다. 아니, 저도 버스하우스 얘기했는데요. 아, 버스하우스. 이틀 전에 찍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버스하우스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땐 미친놈들이 많습니다 지금. 버스는 집이 아닙니다. 버스는 버스지 집이냐? 너 같으면 버스에 살겠냐? 버스는 타고 다니는 거지 자는 데가 아니야. 뭐 자는 사람도 있지 가끔 종점에 못 내려가지고 자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버스 하우스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 국민들에게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 고마워해야지. 시건방 떨고 거기 앉아가지고 버스 하우스나 이런 거나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그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그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 뭐 국회의원이 얘기했다며. 근데 누군지는 이제 솔직히 자세히 못 봤어요. 근데 누가 대상인지 모르겠어 국회의원이. 근데 아무튼 그런 걸 누가 말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국민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지.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